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 만 하루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식이 전해졌죠. 이 한 작가의 작품을 구하려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 서점이 갖고 있던 작품이 모두 동이 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교보문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도 계속 한 작가의 작품을 찾고 있습니까? 네, 제 옆쪽으로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서점에 입고된 도서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북적이고 있고요. 한쪽에는 포토존까지 마련돼서 방문객들이 순서대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점심시간에 한강 작가의 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점심시간 이용해서 왔는데 좀 일찍 나온 게 잘한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기쁜 소식 듣고 주위에 이제 지인들한테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아버님도 작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팬이긴 했는데 그 집에 채식주의자 한 권밖에 없어서 지금 기념 삼아서 줄 너무 많이 서 있고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는 서점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며 오픈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서점 문을 열기 1시간쯤 전부터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일부 시민은 책을 담을 작은 카트를 들고 올 정도였는데 이곳을 포함한 주요 서점들은 불이 나게 홈페이지마다 한강 작가 특별 코너를 마련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매대를 확장하면서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책이 모두 팔려 예약 판매를 하거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곳들도 있었는데요. 세계 3대 문학상 부커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부터 소년이 온다, 힘,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가의 대표작을 한 번에 만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는 한 200권 정도 있었던 책들은 다 나갔고요. 오늘은 일단 최대 종당 100에서 300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도 오늘 안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사죠. 서점을 찾은 시민들도 많이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책을 사자마자 읽기 시작한 미국 교포, 그리고 출근길 시민까지 한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수상 소식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님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스토리 올리면서 되게 그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는 그런 분위기. 제가 탄 것은 아니지만 참 자랑스럽고 놀랍죠. 시애틀에서 같이 문학 활동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읽은 걸 좀 전해주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가님 문학이라든지 다른 소설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서점가는 계속 한강 작가의 작품을 찾는 시민들로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교보문고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 소설가 한강이 유럽을 중심으로 평단과 독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 자신조차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설가 한강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 박순표입니다. 네, 먼저요. 소설가 한강 씨 자신의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에 노벨위원회와 7분가량 영어로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강은 인터뷰에서 저녁 8시쯤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사기인 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수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사전 정보나 언급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강의 소설이 유럽에서 2016년 부커상에 이어 이탈리아 밀라파르테 문학상,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노벨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여성 작가는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작가들이 수상한 경우도 1994년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를 포함해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완성도나 작가의 인지도를 떠나서 아시아의 50대 여성 작가인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네, 소설가 한강이 어제 노벨위원회와 짧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국내 팬들에게 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벨문학상은 우리 문학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지 아직 출판문학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도 소설가 한강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 언제 공식 회견을 하는지 등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 회견을 한다면 어떤 출판사가 주관할지조차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소설가 한강이 그동안 많은 책을 냈는데요. 출판사들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낸 창작과 비평, 또 바람이 분다, 가라 등의 문학과 지성사, 작별하지 않는다, 디 에센셜 등의 문학 동네 등 여러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강이 공식 회견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강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 씨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서 한강 작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한강 작가가 언젠가는 국내 독자들에게도 공식 입장을 내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계와 서점가에서는 다시 문학 붐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문학평론가들에게 한국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여부를 물으면 보통 돌아오는 대답이 요즘처럼 책을 읽지 않으면 노벨문학상이 무슨 소양이냐 이런 반응이 오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독서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인 10명 가운데 6명꼴로 1년에 종이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사이에 독서율이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의 독서율이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이 문학에 대한 붐을 조성하면서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독서율 향상이 역할을 하기를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 서점에서는 소설가 한강 특별 코너를 오전에 설치했는데 많은 서점에서 책이 품절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주말에 더 많은 독자가 한강의 소설을 찾을 것으로 보고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정판 발매를 준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선정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AP는 한강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며 한강의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해 유력한 수상 후보로는 중국 작가 찬쉐 등이 거론됐었다는 점을 들면서 한강의 수상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는 이 섬세한 번역의 힘이 컸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처음 알린 영국인 번역가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작품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였고 소설가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을 받으며 세계 문단의 이름을 알립니다. 출간 10년도 안 된 이 책이 세계적 명성을 얻는 데는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의 공이 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 수상 소식을 전하며 품격 있는 번역이 한국어 원문을 날카롭고 생생한 영문으로 바꿨다며 극찬했습니다. 독학으로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며 한국어를 공부한 스미스의 번역은 작가 특유의 문체를 살리면서도 간결한 게 특징입니다. The style was controlled. Restrained without being cold, concentrated on the most to make sure that they came across properly in my translation as well. 작품의 감정과 톤을 그대로 살린 솜씨에 원작자인 한강마저 감탄할 정도입니다. I'm lucky to have met Deborah as my wonderful translator and my friend. 스미스는 직접 출판사 접촉과 홍보까지 1인 3역을 하며 한강의 책을 영미권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미스가 세운 출판사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번역 문학의 엄청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강이 강렬한 시적 산문의 혁신가로 불리며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기까지는 번역의 힘도 컸다는 평가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장이라든지 아름다운 세계를 포착했기 때문에 한 세대 위인 그 작가들한테는 상을 주지 않고 그 후세대에게 상을 줬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세계 문학계의 보물창고로 조명받고 있는 한국 문학. 번역 문학의 양과 질을 높이는 체계적인 지원 속에 더 많은 작품이 세계 독자들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1년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3.5%에서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한은금통위의 금리 인하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13차례에 걸친 최장 동결 행진을 마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또 미 연준이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 부분의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처럼 금리 인하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물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최저였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은 급증했던 지난 8월보다 39% 정도 줄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증가폭도 0.1%로 나타나면서 4주째 상승률이 주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에 억눌린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분기 민간 소비와 투자가 함께 줄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분기보다 0.2% 줄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0.5%포인트씩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느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한은 추산으로 연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로 둔화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살아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파급 효과와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 집계 결과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469만 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분양가 3,508만 원에 비해 1,961만 원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폭 15%와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주로 강남 3구에서 분양이 많았고 특히 3.3제곱미터당 1억 3,700만 원을 기록한 포제스 한강 등이 이례적으로 포함된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오늘로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비선 실세로 표현하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까지 소환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우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만큼 여당은 야당의 검사 탄핵 남발을 문제 삼았고 결국 이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며 그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비선 실세라고 표현하며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근시는 못할 망정 음주운전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야당은 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니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언급하면서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였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네, 오늘 아침 6시부터 서울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 곡성군수를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자체장 사전투표율만 보면 오후 3시 반 기준 서울은 2.14%, 부산은 6.53%, 인천은 11.15%, 전남은 19.09%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인천 강화는 무소속 후보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전극을 노리는 민주당은 오늘 부산을 찾아 유세를 이어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남 영광을 찾습니다. 전남 영광 곡성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지만 영광의 경우 진보당 후보가 급부상하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간동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네. 한동훈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간동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 대표 자신이 도이치 수사를 뭉개온 공범이니 갑자기 목에 힘준다고 검사가 천사가 되겠습니까? 김 여사의 처신 자제를 논하고 측근의 입으로 검찰에 김 여사 기소까지 띄우지만 결국 최혜병 3자 특검 때처럼 간 보듯 변죽만 울리다 뒤집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사과할 때는 지나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과의 대상은 국민이고 여론인데 국민들이 여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몇 마디를 듣고서 이게 뭐랄까요 반심할 수 있을까? 그 비대위원 시절에도 사과와 더불어서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전향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설치한다 이런 말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왜 김민석 최고위원은 간동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은 비난만 하겠다, 잘하든 못하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을 하면 중간지대의 일반 국민들은 혜택을 볼 게 없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자기들만 이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 다양한 선택지가 사라지고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이쪽을 선택하거나 이쪽 싫으면은 반대로 반사적으로 다른 데를 선택하거나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쪽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계속 승자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의원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상당한 기회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도이치 수사를 뭉개온 공범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도 좀 그 약간 과도한 언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 간동원이라는 말을 김민석 의원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올챙이 쪽에 김민세로 불리면서 이름 가지고 조롱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름 가지고 그렇게 조롱당하신 분이 남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굉장히 점잖게 본인의 지위에 맞게 점잖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 때 할 수 있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돌아보라.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뭐 또 거기에다 공범이라는 얘기까지 한다면 그거는 감정을 자극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의도로 뿐이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군요. 지금 그 공범이라고 말한 거 정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민들을 갖다가 속이는 거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 검사 지휘를 못합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마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좌지우지 수사를 갖다 지휘를 하고 기소 불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이건데 이거는 독재 정권 시절에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했던 그런 기억을 국민들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간동훈이라는 이야기는 있죠. 이 한동훈 대표가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일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말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한동훈 대표를 부추기는 거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김건희 여사 기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말만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김으로써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함으로써 더 강하게 밀고 나가기를 속으로 바라면서 간동훈이라는 말을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정말 부적절한 그런 말을 이렇게 정치판에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표현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는 생각은 살짝 다릅니다. 물론 공범이란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를 되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버팀목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막말로 여기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지켜주면서 아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력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주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은 저는 받는 것은 합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외압을 막는다는 거는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검찰을 갖다가 조정하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갖다가 막아준다는 역할이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 수사지휘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그 검사의 어떤 처분 결과, 수사 결과를 좌우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지휘권 이야기 가끔 나오는데 수사지휘권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 전까지는 거의 발동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들어오고 나서 윤석열 그때 총장하고 부딪히면서 이 수사지휘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 김민석 의원의 이 이야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일반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수사질권을 막 남발할 수는 없지만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법무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하라고 하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악마 프레임의 희생물이 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실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고 예. 국회의원은 어떤 국민의 예. 어떤 여론을 갖다가 수렴해서 예. 어떤 국정에 반영하는 일 아닙니까? 예. 일을 하는 분인데 예. 지금 그 여론재판 한동훈 그 대표가 말한 게 여론재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국민의 뜻을 갖다 잘 헤아려 가지고 네. 검찰이 수사를 어떤 그 대통령 입맛에 맞게 무조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오픈해놓고 네.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라는 거지. 여론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걸로 만들라. 이런 게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악마 프레임의 희생물이 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예. 물론 야당의 공격이 여당으로 볼 때는 과도한 면이 물론 있다고 생각되죠. 예. 어떤 그 정책 대결보다도 김건희 여사 하나 놓고 계속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여당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나 이런 거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우리 김종필 전 총리가 그랬잖아요. 국민은 호랑이라고. 예. 그 식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가 해소를 시켜줄 의무가 있는 게 정치인인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거는 전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발언을 보면 검찰이 김 여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그렇죠. 표현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은 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것을 예. 자기 두려움 하에서 이미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소라는. 아, 근데 사실은 불기소도요. 예. 납득할 만한 결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뭐냐? 검찰이 굉장히 공정하고 성실하게 네. 열심히 수사를 했다. 네. 이런 걸 국민이 느끼게 해주고 그걸 투명하게 예. 그다음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해가지고 불기소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미리 두려움의 결론을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담겨 있을 뿐이고 예. 그걸 또 마치 국민을 감정에 의해서만 막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도 국민의 대표로서는 정말 자격 없는 소리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예. 감정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론 재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혹이 갈 만한 사안과 정황과 예. 어떤 뭐 물증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면 해소를 해줘야지라고 국민들이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감정적인 시민으로 모독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예. 모처에서 수사했습니다. 이원석 그때 총장과 예. 이런 분들은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해라. 그랬었죠. 예, 근데 예. 그걸 그 중앙지검 검사장이 그걸 모처에서 안가 비슷한 데 조사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예. 저는 이제 뭐 어디 조사하든지 제대로만 조사하면 된다 하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특별 대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 예. 이런 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못 믿는 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강승규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절차의 공정 그렇군요. 이런 거에 비추어 봐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체적인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를 보면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사실상 다음 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기소하는 쪽으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소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친윤계 의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 같지 않고요. 네.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 모습으로 보면은 예.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불기소 쪽으로 가고 그게 뭐 적절한지. 근데 저는 그런 신주호 부총장은 네. 김 변호사 기소하면은 특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니까 불기소하면은 예. 당연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당에서 특검이니 상설 특검이니 예. 거의 뭐 전방위적 공격을 강하는데 예. 지금 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기소하면 그 불기소가 옳건 그르건 예. 그걸 예. 따지는 게 아니고 국민 요구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음 주에? 검찰은 불기소를 할 것 같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어쨌든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자라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이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인사 관련해서 패싱 논란이 있었죠. 패싱 논란이 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예. 뭐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국민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은 특검을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걸 특검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특검청을 아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제발 좀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국민 위해서 국민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사희 평론가한테는 이 질문을 바로 물어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명태균 씨 네. 관련해서 연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당에 대한 네. 공격을. 네. 근데 이 명태균 씨 발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신빙성이 처음에 명태균 씨의 발언만 들으면 네. 에이 저 완전 사기꾼이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네. 그걸 대응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뭔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대응이었어요? 아니 대통령실의 예. 대응도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씨가 자주 조언을 했고 여론조사도 해줬고 뭐 하고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는 이런 것만 했고 이런 거는 거짓말이다,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후 그 정권 잡은 이후에는 접촉한 적이 없다. 그것도 또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를 수사하면 한 달 내에 탄핵이 당하거나 하야할 수 있다 그러는데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야당에서 대통령 비난할 때 발끈해가지고 막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하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야당은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명태균 씨가 왜 더 무섭죠? 야당은 왜 이렇게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도 여기는 전혀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막 대통령실이 누르려고 무서워서 하고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느껴지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만 그렇게 대응했어야 느끼는 게 된다고 보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떠오를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말이 돼?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쪽으로 지금 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예. 과거에는 어떤 게 있어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이런 부분은 다 거짓말이다. 예. 그런 거로서 이런 것을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쭉 아주 말끔하게 상세한 설명이 하고 더 필요하다. 하고 납득하는 설명도 명태균 필요하고. 씨는 어떤 예. 사람이다라는 규정이 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도 여사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민정수석실이나 예. 아주 기능이 지금 거의 최하에 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예.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예. 무슨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문제나 좀 얼마 전에 많이 회자되었던 김대남 씨 사건이나 예. 상당히 궁지에 몰려가니까 어떤 냉정을 좀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는 얼마나 많은 선거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선거에 도움 주겠다 그러면.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그게
당장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어요. 대화 그게 드러난 바람에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묻든지 대통령한테 묻든지 아니면 참모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를 물어가지고 물론 진실을 그대로 말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처를 했으면 이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우물쭈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명태균 씨가 진짜 안 할 말까지 지금 뭐 하야라 탄핵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모르겠지만 아주 그 험한 말을 막 늘어놓는데도 대통령실이 지금 변명도 못하고 이런 게 결국은 초기 대응 이게 너무 성급했다. 제대로 진실을 파악한 다음에 좀 늦더라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이 명태균 씨를 갖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요 SNS에 이 명시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 실제로 음모 편법이 있었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올린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당대표한테 뭐라 그랬냐면 김대남 씨 건을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논리를 적용해서 저 글을 보면 해당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어떤 저만의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면 김대남 씨 건의 이슈를 좀 죽이고 명태균 씨 이슈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자신들의 라이벌에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하고 자신은 타격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각종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를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음모와 편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편법이 있다면. 있다면 조사해야. 그러니까 그게 해당 행위, 본인 논리로는 해당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당이잖아요.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민심을 기반으로 하고 공익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공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의혹이 있으면 깔끔하게 국민에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하고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의 말씀이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과거의 김대남 씨 건과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 180도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행위가 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경호 원내대표죠. 횡포. 자, 오늘로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지금 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당이 횡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유독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하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조차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채택되었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단 1명만 의결되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국정감사의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심지어 자의인지 타의인지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5명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입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합니다. 야당 채택 증인 99명, 여당 증인 신청 1명 의결됐다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아니, 추경호 대표의 주장이 뭐 그냥 그 개별 사안만 놓고 보면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개별 사안만 놓고 볼 일이 있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감은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장입니다. 그런 책임감과 의문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 그래도 국민의 대표잖아요. 자, 민주당의 저런 부분을 지적하려면은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탄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볼 때는요. 이 지금 국감이요.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행위들을 하면서 정쟁 국감으로 적대적 공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기뻐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정치 채식주의자를 선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강 그 작가의 일을 기뻐만 해야 할 때에 여야가 정쟁 국감 그렇죠. 하고 있다. 이게 슬퍼가지고 그 채식주의라는 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게 또 한편은 엄청 슬프더라고요. 여야가 마찬가지다라는 추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뭐 CNN 같은 걸 좀 자주 봅니다만 미국 상원 청문회 모습하고 우리나라 국회의 청문회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요. 미국은 그 의원들의 본인 능력도 있지만 많은 보좌관들이 질문 사항을 엄청나게 잘 마련해가지고 증인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실관계를 물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청문회를 보면은 이 국회의원 유세자리인지 선거 유세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완전히 뒷전이고 자기의 정치적 주장, 만일 김건희 여사 문제 같으면 김건희 여사를 깎아내리겠다는 주장만 줄기차게 하고 증인이 답하려면 됐어요. 이게 무슨 청문회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수결이라는 거 있죠.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뭐 결국은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되면 다수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수결에도 어떤 이 사람이 진정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치를 올바르게 끌고 나가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있는지 이게 순전히 정쟁의 골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다수결의 원리가 추경호 의원이 말한 대로 이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당한 어떤 의회 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의 우리 국회 모습은 어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찍어 누르고 제가 지금 우리 동행명령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 법률신문 나왔더라고요. 법원에 정인으로 채택돼도 안 나오면 과태료입니다.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게 판단을 국회가 하거든요. 이 동행명령장 발부라든가 안 나오면 뭐 징역 얼마냐 이런 거 고발을 이게 과연 균형이 맞냐 이거죠. 그리고 나오면 사람을 망신 주고 무슨 말하려면 말 못하게 하고 이런 청문회에 과연 이게 저는 추경호 의원 말이 일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궐선거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또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고요. 오늘 뭐 나온 여론조사, 며칠 전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빙 곳이 여러 곳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43.5 대 40, 국민의힘 윤희련 43.5, 민주당 김경지 후보 40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선거를 보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부산 금정이 언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보수의 지지 지역이 보수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흔들린다. 영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보당 쪽 그 후보가 원래는 그 혁신당 쪽의 후보가 굉장히 그 뭐랄까 경쟁이 격차가 좁혀져가지고 아주 격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후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또 진보당의 후보가 올라와가지고 또 새 후보가 지금 경합 그렇죠. 중인가요? 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어떤 민주당의 지지도 어느 정도 흔들린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지금의 정치가 정치인들께서 좀 한 번쯤은 자기 자신들이 객관적인지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기준, 시각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동안 영광을 내려갔나 봐요. 저기 부산 금정이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다는 여론도 조사도 있어요. 그렇군요. 45대 43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있죠. 이 선거구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9번 중에 8번인가를 구청장하고 딱 한 번 내준 정도로
부산 금정구청장이요. 예. 국민의힘 세가 강한 곳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있죠. 결국은 이 선거는 이재명 대표 대 대통령실의 싸움으로 이렇게 이 지지로 변모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금정구 싸움이 아니고, 왜냐하면 PK는 아무리 그래도 보수의 이번에 그 총선에서도 개헌 저지선을 갖다가 거의 지켜줬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여기서 만일 진다면은 그 보선 이후에 독대가 지금 예상돼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그다음 영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호남, 영광 이런 곳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 조국 혁신당도 물론 나왔지만 이번에 진보당이 나온 거 이거는요. 그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어떤 독선적인 모습, 더불어민주당을 마구 자기 사당처럼 운영하는 모습에 이 호남 선거민들도 아주 지금 마땅치 않다. 그게 비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영광에서 만일 진보당이 된다면 더 높이 나온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호남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성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요르단을 완파했죠. 한숨 돌렸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 연결해서 홍명보 감독 또 선수들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경기가 특별히 분위기를 바꾼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월드컵 예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의 어떤 승리에 초점을 맞췄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또 선수들이 그렇게 또 잘 해줘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팀이 손흥민 선수도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 선수들이 잘 극복을 해준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랑 엄지성 선수 상태가 어떤? 지금 조금 굉장히 어려운 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는 안이 나왔는데 좀 더 오늘 저희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 9월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경기가 좀 어떤 점에서 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 됐어요. 전체적으로 잘 됐고요. 저희가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좀 나았고, 또 2차전보다는 이번 요르단 경기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저희한테 있어서는 아직 경기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요르단전 승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남은 이라크 경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좀 돌발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도 들어간 선수들이 되게 잘 해줘서 또 어린 선수들이었는데 감독님 점수를 되게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좀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초반부터 아주 좋았었고, 또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또 언제 새로 들어간 엄지성 선수 역시 굉장히 좋았는데 그 선수 역시 같은 포지션에서 부상을 2번 연속 당하니까 굉장히 조금 난감했었는데,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이제 들어간 배준호 선수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해줬고, 또 중간에 들어간 오윤규 선수가 또 득점을 해줘서 공격진에 전체적으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2월에 안 계셨지만 우리가 그때 요르단에 졌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선수들한테 부담이 좀 많이 됐을 수도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선수들이 어떻게 이겨냈다고 보셨나요? 아무래도 요르단 선수들은 지난 아시안컵에 한국을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었을 거고요. 저희는 또 그 경기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경기에 졌기 때문에 복수전이라는 얘기도 좀 해줬고요.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잘 선수들이 어떻게 잘해준 것 같아요. 저희 생각보다도 훨씬 우리 선수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제골 한밤중에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대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은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갑자기 부딪히며 뒤로 밀립니다. 사고를 낸 하얀색 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 이 차는 다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새벽 1시쯤 대전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두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주차된 차 30대와 아파트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차 대부분은 이처럼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한밤중에 일어난 날벼락에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막상 다치니까 깜짝 놀란 건 맞아요. 음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건 또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으로 주차장에 도착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불러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창고관리업체 직원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68억 원의 출처와 압수한 40억 원 외에 나머지 돈의 행방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수사 쟁점을 표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합니다. 서울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최소 40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A씨입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실제 40억만 훔친 거 맞으세요? 경찰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실제 피해금의 규모입니다. 피해자는 68억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데 A씨는 훔친 건 40여억 원뿐이라는 입장입니다. 30억 가까운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하는데 A씨가 다른 곳에 나머지 돈을 숨겨둔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사안입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 발견한 피해자 지인의 혐의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상대로 정확한 피해 특정을 위해서 이제 진술한 금액에 대해서 근거 같은 거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피해금의 출처입니다. 피해자는 68억을 6개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아 창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는데 거액의 돈을 창고에 보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구나 A씨가 돈을 훔쳐가며 가방 안에 남긴 메시지도 의문을 더합니다. 내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을 것. 이라는 메시지가 마치 돈의 출처를 아는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 돈다발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 정체를 폭로하면 나도 뭔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 읽힐 수밖에 없는. 경찰이 압수한 현금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지난 2021년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이른바 막대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피의자인 센터 대표는 징역 25년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9억 원대 손해배상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출동 경찰관들의 과실로 사망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CCTV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장면이 다 남아있는데도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CCTV 뭐 모든 게 정황이 다 찍혀져 있는데 그걸 보고도 경찰들 직무유기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경찰관들 6명이나 왔다가도 그냥 다 곧 죽어가는 애가 방치돼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르고 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날 119만 불렀어도 아들이 어떻게 됐지 모르잖아요. 우리 측 변호사가 항소 준비한다 했으니까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전자 측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속히 차량의 속도가 붙었다면서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남성 차모 씨는 지난 7월 밤 서울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 씨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어긴 채 역주행을 시작하더니 이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승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졌고 5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버스기사 출신인 차 씨는 수사 단계에서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첫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속히 차량의 속도가 붙었고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역주행 중 경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만큼 운전자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차량이 급발진한 게 아니라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차 씨가 혐의를 다투면서 재판은 앞으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사고 차량 회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증인신문을 통해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최근 가수 이명훈 씨 콘서트표 예매에 동시에 50만 명이 접속하면서 그야말로 예매 대란이 일어났죠. 인기 가수들의 공연, 치열한 매표 경쟁 때문에 몇 배의 웃돈을 얹은 암표가 성행한다는 뉴스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인들이 한국인 계정 정보로 국내 인기 공연 티켓을 다량 사들인 뒤 암표로 되팔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중국 암표 팔이 업자가 한국인 인증 계정을 우리 돈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에 불법 거래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표를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 계정 정보가 매표 경쟁을 뚫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예매 사이트들이 부정 예매를 막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결제를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해외에서도 내국인으로 가장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건데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 재개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강은 2021년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이 악뮤의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영감을 준 음악 중엔 김광석의 나의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사 중에.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 외에도 소설의 배경이 되는 제주를 떠올리기 위해 들었던 조동익의 룰라비, 안드라 레이의 라이즈 업 등 다양한 음악이 한강의 집필 과정에 함께했는데요. 세계 문학계 정상에 우뚝 선 작가들 역시 우리 대중가요의 진솔한 가사에서 영감과 감동을 그리고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점, 예술의 힘을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수상자들은 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노벨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천만 원과 함께 메달과 증서가 수여되고요. 올해 화학상처럼 3명이 공동 수상하게 되면 상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문학상은 한강 작가 혼자 받았으니 전액 수령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인데요.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 13억여 원을 세금 없이 모두 받게 됩니다. 네, 한강 작가, 이렇게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문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변부 문학이었던 한국 문학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한강이 선정되자 국내 문학계도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더는 변방이 아닌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예술 분야의 BTS라며 한국이 가진 저력을 보여준 큰 경사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부터 현대산문의 혁신가로 인정을 받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특유의 서사로 풀어낸 작품으로 차곡차곡 국제적 명성을 쌓은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쪽에서 특히나 수상을 하게 되면서 진짜를 인정받아왔다. 이런 점들, 번역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온 이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한강의 문학적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강과 인연이 깊은 영국 부커상 측도 엄청난 소식이라며 들떠있는 가운데 한강은 이번 수상의 공을 한국 문학에 돌렸습니다.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동료 작가들은 국내 문학의 희망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황석영 등 다른 작가들도 3년 연속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우리 문학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우리 문학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강의 쾌거로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이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저희가 뉴스 첫머리에 이 시각 서점 표정을 전해드렸죠. 네. 노벨 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 작품이 지금 모두 품절이라고 합니다. 네, 한강 작가에 대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그의 작품을 평가했는데요.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첫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 이 한강 작가가 그동안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문학상들을 많이 수상했고 또 실제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네. 10분 전에 전화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겸손한 그렇군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해외 베팅 사이트 이런 데서는 한강 작가의 그 수상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실제로 그 한강 작가는 2016년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 작가 중에 하나. 그렇군요. 그리고 거듭해서 그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또한 세계에 주목받는 그런 지성으로 이렇게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실 수상 결과 나왔을 때 처음에 외신들도 좀 놀랐다 이랬지만 네. 그 다음에는 다들 아 그래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후보로 적극적으로 조명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우리 언론이 예. 특히 요즘에 예. 굉장히 어떤 도구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고은 작가님 물론 탁월한 그 예. 성취를 갖고 계시지만 예. 이미 젊은 세대들에서는 좀 낡은 방식의 표현들이 아닌가라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권위와 또 그 동안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고은, 황석영 뭐 이런 분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세계의 그 문학 전문가들은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주력 세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강 작가 70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시대의 아픔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낼 수 있는 여유와 함께 또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품고 있는 그런 작가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세대 교체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그 노벨 프라이즈 그 공식 트위터에는 유력 후보 중에 하나로 한강 작가가 거론되고 있었고 소년이 온다를 갖다 거기에 이게 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언론도 그랬고 서점에서 이렇게 유력한 후보들로 매대를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언론이나 혹은 문학계가 조금은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더 미리 예상도 좀 하고 또 적극적으로 조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너무 경사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할리먼이요.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 현대 산문의 혁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달랐고 얼마나 인상적이었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까지 한국의 작가 중에서 주목받았던 작가들은 굉장히 유려한 그런 산문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품어왔던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조정래 작가라든지 황석영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정말 구수한 해설을 그냥 귀로 듣는 것 같은 그런 그 소설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강의 소설은 중간중간에 그 시적인 그 표현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나 고통을 얘기할 때, 심지어 폭력을 얘기할 때도 아름다운 언어들을 가지고 그걸 빚어냅니다. 특히 채식주의자 같은 그 책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그 바다 건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통의 중심에 다가갈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또 간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상처를 마주보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문학이라도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을 그냥 증언하듯이 그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함께 느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특히나 아름다운 시적 언어들이 그 은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좀 더 그 거리를 갖다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웨덴 할리먼에서는 굉장히 높이 샀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아름다운 언어로 빚어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국 현대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 많잖아요.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아무래도 주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강 작가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나의 삶을 바꾼 게 5.18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그러죠. 10살 때 광주를 떠났어요. 그렇지만 원래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래서 광주의 아픔을 누구보다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고 1970년생인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1980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가 떠난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3살 때 아버지께서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확인했다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쿵하니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고 그 이후에 그 고통들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직접 옆에서 봤던 황석영 작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증언하게 봤잖아요. 그 아픔을 알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은 기사처럼 네. 전달했었다면 이 한강 작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내 아픔이 그들과 어떻게 교감했는지 그랬군요. 그것을 시적인 언어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 세대가 지나서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쏟아지는 그런 사실적 언어들보다 조금 더 한번 승화가 돼서 상상 속에서 그 고통과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적 언어들이 더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랬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원래 시인으로 등단을 처음에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하고 나서 전화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저희가 그 인터뷰를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 so surprised and absolutely I'm honored. Of course,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I grew up with books, so since when I was a child, I grew up with books in Korean and translated as well. So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네, 한국 문학과 함께 자라왔다. 한국 문학의 이제 재조명이 되고 한국 문학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다시 재조명되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문학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한국의 그 다양한 콘텐츠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그렇죠. 또 K-무비 등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문학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문학이 이룬 성취들이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계인들과 함께 같은 고민들을 하고 같은 상처를 품고 있었던 거고 그렇군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예, 문제는 예. 소통을 할 수 있는 다리가 부족했는데 지금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번역이 그렇죠. 이제 그 정말 행운이었다라고 했죠. 그 번역가를 만난 걸. 그런 번역들이 그제 붙게 되면서 보다 더 그 작가의 그 중심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사랑을 받았던 거고 최근 들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그 번역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래서 더 이런 성취들이 많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번역가 이야기가 나와서요. 한강의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전에 우리 그 도구마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게 예전에는 훌륭한 번역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번역을 맡겨요. 그래서 뭔가 그 성취를 갖다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애초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작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데보라 스미스 같은 사람은 한국이란 그 사회를 충분히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정말 잘 맞는 어울리는 작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먼저 번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데보라 스미스의 그 번역을 보면 한국의 발음들을 그대로 살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우위성을 갖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지가 아니라 그 글 맛이 그대로 살아나고 그 특히나 이 한강의 글에는 시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운율을 살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대로 번역하는 탁월한 선택들을 했고요. 그것이 세계인들을 움직인 것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 출판계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출판계, 문학계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더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책들을 텍스트로 읽는, 그러니까 문자로 읽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힘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후배 작가들 그리고 동시대의 작가들이
이런 그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예. 만약 그 봉준호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카데미를 수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꿈도 꾸지 기생충. 못했을 겁니다. 예. 지금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늘 우리 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 두 번째, 세 번째 노벨 문학상 작가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경사였고요. 우리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정말 듣고 싶거든요. 네. 근데 한강 작가가 이제 당분간 인터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 일단 중이다라는 뭐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아버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예. 진짜 사실이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진짜 이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잔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랬더니 한강 작가가 지금 두 군데서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내가 경사가 있다고 잔치를 할 수 있겠느냐. 예. 기자회견도 그래서 일부러 자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게 바로 그 지성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더더욱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군이 북한에 잇따른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삼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7년여 만에 재개된 실사격을 통해 우리 공군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 타격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공군 전투기 F-15K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상공에 다다르자 지상을 향해 싣고 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자체 추력으로 가상의 적진을 향해 순항하는 미사일. 곧이어 표적을 식별한 뒤 정확히 명중합니다.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로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00km로 공군은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가 400여 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 F-15K와 타우러스 간 체계 통합과 안전분리 등 운영 능력을 검증했고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 체계도 재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우리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공군 미사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실사격 경험을 F-15K 조종사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타우러스는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최고 시속 1100여 km로 15분 안에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또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반경 3m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두께 3m 철근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은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2017년 이후 약 7년여 만으로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달 초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된 단풍이 해발 1200m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20일쯤 천불동 계곡과 백담사 일대가 단풍으로 물들면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 물드는 때를 말하는데 설악산에서는 올해 지난 4일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일, 평년보다는 6일 늦은 기록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경제핏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리를 내는 게 얼마만입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네, 뒤에 다시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드디어 내렸잖아요. 예. 네, 3.5%에서 0.25% 내린 3.25%로 조정했습니다. 예. 이로써 가장 길었던 동결 행진을 마치고 금리 인상 시작 3년 2개월 만에 피봇, 즉 통화 정책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금리를 조정한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내수 경기 위한 것도 있는데 금리 인하 배경 보면 미국의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큰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뜨겁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전주보다 0.1% 오르면서 4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폭도 줄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액은 9.7조 원에 달했는데 지난달에는 5.2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소비와 투자 모두 줄어든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처럼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 속도는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영끌 쪽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이라는 고려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 비용,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하느니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총재는 8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하느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만큼 시장의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지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로 그나마 가라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 인하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지 하는 우려 역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상 스탑, 영풍 MBK, 고려아연은 한 번 더 고. 네, 쩐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죠. 경영권 분쟁 이어가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소식인데 매수가를 또 올리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고려아연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주주 가격을 원래 올리지 않겠다고 했었던 영풍과 MBK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반박이라기보다는 조금 비난에 가까운 반응을 내놨는데요. 앞서 영풍과 MBK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죠. 추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아랑곳 없이 매수가 인상에 나서면서 입장문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고려아연이 자사주 인수를 위해서 2조 7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아연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비용인 3조 2천억 원은 최근 5년간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97%가 넘는다면서 회사의 재원이 소모되고 미래까지 불투명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목 고려아연은 한 번 더 고. 이것처럼 더 높은 가격을 낸 게 고려아연 측인데 그럼 승부가 끝난 건가요? 꼭 그렇지만 또 않은데요. 네. 사실 주주들이 오는 14일 공개 매수 시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영풍과 MBK에 먼저 공개 매수 의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23일에 종료되는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대해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MBK가 제기한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거는 고려아연이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을 낸 건데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승패를 떠나서 회사 자체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MBK는 2조 원을 차입했는데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고려아연 역시 전부 소각해야 하겠다고 밝힌 자사주를 사기 위해서 2조 7천억 원의 엄청난 자금을 쓰는 만큼 재무 안전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공개 매수 전에 따라 치솟았던 고려아연의 주가 역시 양측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보다도 낮은 70만 원대 후반에 머물면서 시장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이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승자의 저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 열풍. 이번에 유통업계가 흑백 요리사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흑백 요리사 네,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재밌었어요. 그 검정색 천으로 가리고 음식 맛을 맛보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요약된 장면만 보긴 했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 조금 처음부터 정독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존 편의점 디저트 제품을 이용해서 재탄생시켰던 티라미수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무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출연자 나폴리 마피아가 만들었던 제품인데요. 따라서 만드는 모습을 담은 쇼폼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열기 속에 편의점 CU가 아예 이 제품을 내일부터 정식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오늘은 미디어를 대상으로 사전에 제품 공개가 이뤄졌는데요. 저희도 어렵게 구했는데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혹시 네. 맛을 한번 좀 네. 보시겠습니까? 카메라를 보여주시죠. 네. 네. 이게 이렇게 생긴. 네, 이게 밤 티라미수 흑백 요리사의 우승작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김용수 위에 앵커가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귀하게 죄송합니다. 구해오신 건데요. 네, 제가 맛을 보시겠습니다. 먹을까요? 어떻습니까? 부드럽고요. 밥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예, 좋은데요? 좀 고급 디저트 같은 느낌도 드시나요? 네.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이런 여기 속에 CU가 이제 내일부터 출시를 하게 됐고 이제 지난 8일에는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0분 만에 2만 개가 모두 완판되면서 CU 예약 판매 사상 최소 시간, 최대 판매 수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소비자분들도 더 빨리 맛보고 싶다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밥맛으로 저걸 갈아서 믹싱해가지고 그걸 케이크를 만든다?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너무 먹고 싶다. 당장 쫓아가서 먹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프로그램 보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 티라미수 외에도 유통업계들이 이 열풍에 올라타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또 다른 편의점이죠. GS25에서는 다른 흑백 요리사 셰프들과 함께 간편식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모카세 1호의 수육과 만찢남, 철가방 요리사의 중식 메뉴 등을 간편식 형태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흑백 요리사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소비자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엔 배달 음식만 계속 시켜 먹었었다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음식 하나에 요리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걸 보고 나가서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직접 맛보시기도 했었던 디저트를 만든 나폴리 마피아 셰프의 식당이 어제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동시에 11만 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먹통이 됐습니다. 11만 명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예약석을 두고 안표 거래까지 등장하면서 이 나폴리 마피아 셰프가 직접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기를 틈타서 당근마켓에서는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흑백 요리사 셰프의 식당을 알려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네이버는 흑백 요리사의 식당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할 때 1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관련 소식 잘 들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경제 박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롯데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주주 환원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35%로 확대하고 주당 최소 3,500원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 3천억 원과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실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가 경북대에 반려견 헌혈기관인 아임도그너 헌혈센터를 열었습니다. 경북대 아임도그너 헌혈센터는 국내 반려견 헌혈 네트워크의 전국권 확장과 혈액 공급망 구축에 구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항공이 신입 외국인 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외국인 승무원 채용을 중단했다가 올해만 3차례에 걸쳐 신입 외국인 승무원 85명을 채용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일주일 동안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혜성이 지구를 찾아옵니다. 고대 요르트구름에서 만들어진 혜성인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인데요. 이번에 지구 옆을 지나가면 8만 년 후에나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장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로라가 일렁이는 지평선 위로 작지만 밝은 빛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지난달 29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이 찍은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입니다. 이 혜성이 주말 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옵니다. 7천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접근할 예정인데 별의 밝기가 0등급, 맨눈으로 꼬리까지 온전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 서쪽 하늘, 금성과 아크투루스 사이에서 혜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12일부터 저녁 하늘에서 맨눈으로 혜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밝은 혜성을 볼 수 있는 것은 2020년 네오 YG 혜성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의 원래 이름은 C2023A3로 지난해 1월 중국 난징의 쯔진산 천문대와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틀라스 망원경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명왕성 너머 오르트구름에서 출발한 혜성은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얼어붙은 암석입니다. 지난달 27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했는데 얼음과 일산화탄소로 구성돼 태양열과 중력을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궤적이 긴 이 혜성은 8만 년 뒤 우주에서 살아남는다면 지구를 다시 방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난 폭발로 발생한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유입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주 초 태양 폭발이 감지된 뒤 지자기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현상으로 미국 남부와 중서부, 북부 캘리포니아 등지는 물론 영국과 독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지자기 폭풍은 태양 폭발 뒤 며칠 뒤에 발생하는데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을 일으킵니다. 또 통신과 전력망, 내비게이션, 라디오, 위성 등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에버랜드 정원에서 추억을 쌓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가을에 색이 변하는 식물인 뎁사리가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이렇게 나들이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26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더운 느낌도 들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국 내륙에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외출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또 영남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공기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아침 기온 모두 13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와 창원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맑은 날씨는 계속 되겠고요. 월요일에는 다시 구름 양이 늘면서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